너 지금 친척들 앞에서 나를 바보 만들려고 작정했냐? 애들까지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면. 너가 벌어온 돈이 뭐 대단하다고 감히 나한테 훈수야? 아이고, 며느리가 남편 체면을 이리 구겨서야 쓰나. 집안 망신이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닥쳐. 내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줄 알아? 웃기지 마. 그래,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2024년 추석 아침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따뜻한 명절 자리에서 한순간의 발길질로 아내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20년 넘게 쌓여온 상처와 눈물이 결국 폭발하면서 그녀는 통쾌한 복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2024년 추석 아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성문전통시장 근처에 자리한 이 집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 반죽을 하고 송편을 빚던 48세 수진 씨. 그녀는 화성문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이 집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27세 딸 다연 씨가 프라이팬 앞에서 호박전을 굽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명절 아침의 정취가 흘렀습니다. 오전 9시 76세 시어머니 말순 씨가 도착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살며 노인회 임원과 교회 권사직을 맡고 있는 말순 씨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음식에 대해서도 세세한 지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이 두껍다며 준호 씨가 얇은 걸 좋아한다며 다시 부치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51세 남편 준호 씨가 늦은 아침을 먹으며 나타났습니다. 소형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임대사업도 하는 그는 체면과 권위에 집착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수진 씨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차를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술이 더해지면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뭐 있냐며 다 아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진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오며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있다면서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언제 목소리를 높였냐며 수진 씨가 자신을 창피 주려고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수진 씨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술에 취한 준호 씨는 이미 분노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준호 씨가 수진 씨를 발길로 밀쳤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수진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화성문전통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스카프로 목과 얼굴의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성문전통시장은 수진 씨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시장 상인들과는 가족 같은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옆 가게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평소와 다른 수진 씨의 모습을 눈치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반찬을 사고 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시장의 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20여 년간 크고 작은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참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적해졌을 때 수진 씨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딸 다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연 씨는 현실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집안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다연 씨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연 씨는 평소에도 비상녹화와 문자 백업을 습관처럼 해두는 세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연 씨는 우선 병원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다친 곳 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상담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가 있다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수진 씨는 국민은행 영통지점에 들어섰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준호 씨와의 공동계좌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다연 씨와 긴 통화를 하며 내린 첫 번째 실질적 결정이었습니다. 계좌 분리 상담을 요청했지만 젊은 남성 직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동계좌 변경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 사유도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돈인데 제 마음대로 못 쓰냐고 묻자 직원은 법적으로 공동명의 계좌라서 한 분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서류냐고 묻자 직원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정폭력이나 그런 경우라면 법원 결정서나 경찰 신고, 확인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20년 넘게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 공동계좌에 들어가 있었고 그 돈을 사용하는 권한은 오히려 준호 씨에게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은행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 씨는 팔달구청 주민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사의 공감. 어린 눈빛이 수진 씨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추석날 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겪어온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차근차근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혼자서 견뎌왔다며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다는 수진 씨의 말에 상담사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수진 씨에게 체크리스트를 주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과 대응 방법, 필요한 서류들,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어두고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으면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또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집에서 나가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수진 씨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방법도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가족이 완전히 깨어지는 건 아닐까? 이튿날 오전 수진 씨는 수원한빛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의 질문에 수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로 병원에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며 며칠 전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며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늑골에 타박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꽤 강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맞아서 그렇다고 남편이 때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늑골 타박상이고 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며칠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48시간 이내에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진 씨는 딸 다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고, 늑골 타박상이라고, 진단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연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당장 경찰서에 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다연 씨는 맞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연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뎌내지 않겠다고. 사흘 후 평소와 같이 새벽 시장 준비를 하고 있던 수진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8시 화성문전통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준호 씨 물류회사의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 씨가 집에 없다며 수진 씨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가게 셔터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 안 열면 모두 곤란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진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 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주민센터와 병원을 다닌 것,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 분리를 시도한 것이 준호 씨에게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말순 씨였습니다. 말순 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어디 병원이고 주민센터고 다녔다면서 따졌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아프다고 하자 말순 씨는 그깟 일로 온 동네 망신을 시키려고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말순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각서였습니다. 앞으로 남편과의 사생활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서명 안 한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이 붉어지며 몰상식한 계집이라며 집안 체면이 뭔지도 모른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원한빛병원 진단서와 주민센터 상담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면이냐며 진단서를 보였습니다. 늑골 타박상이라고, 이게 자신이 받은 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류회사 직원들도 말순 씨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경찰 부르고 임시조치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의 용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수많은 메모들. 수진 씨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이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1998년 결혼 초기에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그 시절 수진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하고 밤에는 청소일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준호 씨의 첫 사업 자금도 대줬습니다. 각종 메모와 송금 내역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준호 사업 자금 500만 원을 수진 씨 적금에서 해약해서 된 것.
2003년 물류창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수진 씨 명의 적금에서 출금한 것. 2005년 아파트 계약금 2천만 원을 수진 씨의 시장 수입에서 마련한 것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니 놀라웠습니다. 지난 20년간 집안의 큰 돈은 모두 수진 씨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사업은 늘 불안정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남편의 사업 실패를 감싸는 것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문자 메시지들도 저장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 차원에서였지만 점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서 더 벌어오라는 메시지, 시장에서 번 돈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 메시지, 너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별거 아니라는 메시지 등이 수백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2020년 물류창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도 수진 씨의 적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제 돈을 댄 것은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이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다현 씨가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어머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당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현 씨는 어머니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20년간의 기록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증거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다현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제적 학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수진 씨에게 다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기여를 무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다 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먹질이나 발길질만 폭력인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현 씨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보며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많이 찾아봤다고 비상녹화 앱도 깔아놨고 문자 백업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묻자 한 2년 전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현 씨의 치밀함에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현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라는 말에 수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다현 씨는 존엄하게 살 권리, 폭력 없이 살 권리,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수진 씨의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권리.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사흘 후 밤 10시 수진 씨는 수원 한빛병원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벌어진 일, 수진 씨가 각서 서명을 거부한 일,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과 주민센터를 드나드는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면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수진 씨가 그런 적 없다고, 그냥 자신이 아파서 병원 간 거라고 말하자 준호 씨는 뭐가 아프냐며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날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연 씨가 집에 들어와 119에 신고했고, 수진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늑골 타박과 전신 타박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임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폭우 예보가 울리는 가운데 다연 씨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참지 말라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진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이튿날 오후 화성문전통시장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70세 복래 씨가 상인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소탈하고 신뢰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시장 운영 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마다 시장을 지탱해온 비상기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복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시장 비상기금의 씨앗이 된 돈이 수진 씨의 사비였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 시장이 어려울 때 수진 씨가 조용히 자신의 돈을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놀라며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자랑하거나 알리지 않았거든요. 복래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의 장부도 있고 CCTV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숨은 공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묵묵히 시장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온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수진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가족이라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주민센터 면담실에서 중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 씨와 말순 씨가 참석했고 수진 씨와 다연 씨도 자리했습니다. 상담사가 중재를 맡았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순 씨도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수습을 제안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조용히 해결하자고, 서로 양보하자고 말했습니다. 잠시 화해의 기류가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중재안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의 상담 치료 의무, 수진 씨의 안전 보장, 경제적 독립 인정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약속이 지켜질까?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과와 약속들을 생각하면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담사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앞두고 말순 씨가 은행 마감 시간을 언급하며 서명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은행 마감 오후 3시를 앞두고 분위기가 급박해졌습니다. 말순 씨가 서명을 재촉하자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빨리 서명해야 한다며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정말로 변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년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국민은행 영통지점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와 다연 씨가 계좌 분리를 위해 왔고 준호 씨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다연 씨가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3시 전까지만 계좌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달렸다며 카드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행 로비의 다른 고객들과 경비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누군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관리할 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수진 씨는 진정 계좌 분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준호 씨에게 종속되어 있던 경제적 독립성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계좌 분리를 마친 수진 씨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20년간의 경제적 기여를 증명하는 자료들까지. 경찰은 임시조치 신청을 권했고 수진 씨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준호 씨의 접근 금지와 창고, 출입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 화성문전통시장 중앙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폭력을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녁 6시 폭우가 쏟아지는 화성문전통시장 중앙무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부와 서류 뭉치, 그리고 CCTV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CCTV와 장부가 있다고, 공증 서류까지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유용의 정황, 창고 계약금의 실제 출처, 그리고 수진 씨가 그동안 집안과 시장을 위해 기여해온 모든 것들이 객관적 자료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진 씨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준호 씨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폭우에 흠뻑 젖은 채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조건부 용서가 아닌 완전한 결별을 택한 것입니다. 준호 씨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수진 씨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상처는 몇 번의 사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혼 소송에서 수진 씨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20년간 모아둔 증거 자료들, 경제적 기여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들, 그리고 복래 씨가 제공한 CCTV와 장부 기록까지. 법원은 수진 씨에게 재산의 70%를 인정해 줬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준호 씨의 물류회사 지분 절반도 수진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댄 것이 수진 씨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그동안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울뿐인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화성문전통시장에서 공개된 그의 모든 행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물류업계에서도 그와 거래하는 곳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업가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말순 씨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가한 오랜 정신적 폭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와 교회에서도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이혼 후 수진 씨는 화성문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자금으로 시장 내 3개 점포를 더 인수했습니다. 수진네 반찬이라는 브랜드로 체인점을 만들어 수원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복래 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진 씨가 시장을 위해 해온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진 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인회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연 씨는 어머니의 사업을 도우며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겨낸 엄마의 반찬이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수진 씨의 사업은 연매출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준호 씨가 망가뜨린 물류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수진 씨는 수익의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준호 씨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혼 후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며 일용직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일들을 이제 자신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화성문전통시장 근처를 지나며 번창하는 수진 씨의 가게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말순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이 몰락하고 며느리에게 완패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말순 씨를 찾아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인간적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말순 씨에게는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게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수진 씨는 수원 지역 유명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이제는 경기도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겨내고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소개되며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연 씨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기업을 더욱 크게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폭력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수진 씨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습니다. 4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50세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가끔 준호 씨가 근처를 배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한 여성이 오랜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결국 용기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나아가 더 큰 성공으로 복수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고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 안에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내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